네, 중개사 수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더배움과 이지공 공인중개사학원에서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게 된 부동산 공법의 우영수입니다. 다시 한번 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부동산 공법을 오늘 첫 시간에 강의할 때 저는 OT겸으로 해서 자, 우선 저걸 알아야 상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그럼 공법을 공부하는데 부동산 공법이 어떤 과목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 법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제1편에 그 부동산 공법이라는 이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고 공법의 범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부동산 공법 문자 그대로 부동산과 공법의 합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부동산 공법의 개념을 정리하기 전에 저는 먼저 2 곱하기 4는 80점이라는 이상한 구구단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법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범위가 넓어서 어려운 것이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하면은 반드시 고득점 80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공법은 2차 과목이잖아요. 2차니까 80점을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60점은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가락만 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표를 50점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50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40점도 맞기 어렵습니다. 목표를 80점으로 하게 되면 틀림없이 60점 이상은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목표를 좀 크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사랑하면 공법은 반드시 80점이 나오는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법은 이해하고 사랑을 해서 80점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학습을 할까?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 플러스 1만큼 책을 읽으시라는 말을 책을 읽으라는 말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내 나이가 50대 후반이다라고 하면 5 플러스 1 6번입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40대면 4 플러스 1 1번 5번이죠. 30대다 그러면 3 플러스 1 이렇게 여기 계시는 우리 사모님은 내가 볼 때 30대 같은데 그러니까 3 플러스 1 그럼 4번을 읽으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틀림없이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시험이 있다면 대통령 시험도 거뜬히 합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이 플러스면과 책을 읽으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저는 이 반복 학습을 권장하고 싶어요. 그 반복 학습은 일단 여러분 시골에 소를 키워보신 분들 알죠? 바로 소가 소죽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뒤집기를 합니다. 긴 혓바닥으로 소죽을 끌어당겨서 움켜서 뱃속에 저장을 하죠. 그러다가 누워서 트림을 해서 하루 종일 소는 뽀드덕 되씹기를 합니다. 이 되씹기 방법 이것이 우리는 합격의 비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우리 사모님들 콩나물 시루 아시죠? 콩나물 키워보신 분들 콩나물 시루법입니다. 콩나물 시루는 여러분 항아리에 밑에 구멍이 뻥 뚫혔죠. 그럼 뚫힌 구멍에 거기다가 항아리에다가 콩을 넣고 물을 부으면 줄줄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렇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콩나물이 쑥쑥쑥 자라가 있죠. 바로 공부는 공부하실 때 내가 어느 정도 가고 있느냐 이게 바꾸랑 매듯이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방법에 의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쑥쑥 내 실력이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런 방법론도 좋고 이렇게 하는 생각도 좋습니다. 실질에 옮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I can do it. 나는 이 나이에 이 공부를 해서 합격할 수 있겠어? 이런
의구심과 조바심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여기 사모님 보시면은 오래전부터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번 해볼까? 옆집에 순이 엄마도 됐고 철수 아빠도 됐고 했는데 나는 안 될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은 오래전부터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실전에 옮긴 것은 바로 지금이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저는 멘트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이 반이다. 여기 여러분 이지용을 찾아서 이 강의실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반틈은 합격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옆집에 순이 엄마도 됐고 철수 아빠도 되는데 나도 이거 못할까? 나도 합격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 틀림없이 합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음을 가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I can do it.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믿는 사람이 우리 선생님도 믿고 학원도 믿고 더 배움도 믿고 교재도 믿고 다 신뢰를 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믿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 여러분 작년도에 시험을 치신 수강생들 중에서 제가 어느 학원에 강의할 때 야간반에 토탈 학생 수가 한 25명이 돼 있는데 마지막에 한 15명은 떨어져 나가고 10명만 남았어요. 10명 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수능을 준비하면서 중개사 공부를 병행을 하신 학생이 있었어요. 나 참 그 학생 잊지도 못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끝내고 2주 후에 수능 시험을 칩니다. 그 학생은 중개사 자격도 동시에 합격을 했고 수능도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을 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학생도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 꼭 1시간 정도 한 30분은 늦게 우리가 7시에 수업하는데 7시 반이나 요때 도착을 해요. 근데 물론 젊으니까 물론 공부하는 방법을 아니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생들은 암기 방법은 좋다 할지라도 이해력은 굉장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보다 떨어집니다. 그래도 그 학생은 자기를 믿고 선생님을 믿고 끝까지 하루도 결석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남은 학생 10명 중에서 단 1명만 떨어지고 9명은 몽땅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15명이 포기한 1차를 2차를 포기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 학원 저 학원 이 사이트 저 사이트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은 동차가 아니라 1차도 합격을 못하신 분들 대부분입니다. 학원을 믿고 여기에서는 선생님을 믿고 이렇게 가면 틀림없이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죠. 여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밥상다리가 4개인 원탁이 있다고 봅시다. 우리가 이제 서울을 지키는 4대문이 뭐냐? 동쪽이 흥인지문이죠. 서쪽이 돈이문이잖아요. 돈이문. 그 다음에 남쪽이 숭례문이죠. 숭례문. 북쪽이 뭡니까? 북쪽이 여러분 홍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볼 때 인, 의, 예, 지 우리 유교 철학에서 나오는 오상을 말하죠. 인의, 예지 가운데는 문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보신각 종을 만들었죠. 그래서 인의, 예지, 신입니다. 자, 어질고 바르고 예를 지키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합격합니다. 여기 우리가 더 배움 사이트가 있고 여기 우리가 이지공 공인중개사 학원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신이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4분의 중에서 어느 하나 다리가 삐그덕거리면 그 밥상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더 배움과 공인중개사 학원 이지공과 우리 교수님들과 그리고 자신
이 네 다리가 온전하게 버티고 있을 때 합격할 수 있겠죠. 그리고 I can do it. 나는 합격할 수 있어. 나는 틀림없이 합격할 수 있어. We can do it. 우리 모두는 다 합격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여러분은 이미 공인중개 시작과 끝을 우리 이지공과 함께하고 여기서는 교수님과 함께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를 믿고 끝까지 여러분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의 공부 방법과 그 다음에 합격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선 부동산 공법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부동산 공법이 무엇이냐. 자, 두 번째는 부동산 공법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공부해야 되느냐. 이걸 파악해야 되겠죠. 자, 부동산 공법은 첫 번째, 여기 보시다시피 부동산 공법이니까 먼저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이 뭐냐? 자, 부동산은 우리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자, 민법 99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토지 및 그리고 그 정착물 이거를 우리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토지에 고착되어 있는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가장 좁은 의미죠. 이게 법적인 개념입니다. 자, 넓은 의미는 방금 본 이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자, 준부동산을 우리가 뭉쳐서 우리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준부동산은 무엇이냐? 원래 이거는 동산의 집합물입니다. 동산의 집합물이지만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준한다라고 해서 준부동산이라 하는데 여기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자 옛날에 중기와 같은 건설기계, 그리고 임목, 공장, 재단, 그리고 광업재단,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준부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동차, 선박, 항공기, 그럼 여러분 한번 봐봐. 이 부동산의 경우 우리가 로마법부터 재산의 형태라는 이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되어 왔죠. 그럼 부동산은 무엇이고 동산은 무엇이냐? 그때는 움직이는 재산은 동산이고 고정되어 있고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왔죠. 자, 그러다가 19세기 와서는 재산 가치가 작은 것이 동산이고 재산 가치가 큰 것이 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부동산의 방법은 공시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부동산은 점유, 인도가 공시 방법이 되고요. 부동산은 등기, 등록 이것이 공시 방법이 된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부동산의 개념도 법적인 개념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점점 변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골의 국민학교의 운동장이 얼마나 넓었습니까? 나이가 60이 다 돼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기동창회 한다고 학교에 한번 가보니까 그 운동장, 그 넓은 운동장이 손바닥만한 걸 느꼈습니다. 그만큼 내가 커서 그런가요? 세상은 안 변하는 게 없습니다. 강산도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인 개념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부동산 공법 시간에 부동산은 바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말할까?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말할까? 여기서 부동산은 이 좁은 의미, 법적인 부동산, 민법 99조에서 말하고 있는 토지와 그 정착물, 그 정착물의 대표가 되는 것이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의 범위를 얘기할 때도 우리는 부동산 공법은 자, 토지에 관한 공법하고 그 다음에 정착물, 즉 건축물에 관한 공법 이렇게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토지에 관한 공법과 건축물에 관한 공법 이게 왜? 부동산이니까요. 그죠?
자, 어찌하든 간에 부동산 공법은 초시간에 첫 번째 부동산에 관한 법이라고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은 넓은 의미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좁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자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준부동산도 같이 취급하죠. 바로 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거는 중개 대상물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 임목이라든가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 등은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죠.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에다가 임목, 공장이나 광업재 이런 것들이 중개 대상물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중개 대상, 중개업, 중개사가 되기 위한 경우는 넓은 의미로 파악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공법 시간의 공법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공법, 부동산에 관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법이라는 단어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럼 법의 의원을 한번 보죠. 의원. 자, 법의 의원은 여기서 자, 이 글자입니다. 이게 짐승 이름 치자 또는 해태 치자라고 하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의 하얀 털을 소지하고 있는 머리에 뿔 하나, 외뿔을 달고 있는 양과 같은 짐승이에요. 12세기 폴리스 도시국가. 그때는 산 넘어 마을이 하나의 국가였고 이런 국가였죠. 이게 도시국가잖아요. 이때도 오늘날처럼 살인, 강도, 절도 이런 범죄가 횡행했습니다. 이때는 마을의 최고 연장자가 임금이죠.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전설 속에 나오는 이 짐승을 왕이 보는 가운데 거기다 매달아 놓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일렬 총대로 줄을 세워서 그 왼손을 신성한 그 짐승의 뿔을 잡게 한 것입니다. 그 뿔을 잡은 손이 달달달 떨리면 죄를 지었고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글자 짐승 이름 치자에서 법법자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럼 법법자를 이렇게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여기서 삼수변 그리고 끝에 갈것자 이 두 글자가 합성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법법자가 됐다는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법학과 들어갈 때 처음에 교양 과목 할 때 법학 개론 시간이죠. 법학 통론, 법학 개론 시간에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잘 해줍니다. 자, 법을 가만히 풀어보니까 물이 흘러간다. 물수 갈거잖아요. 자, 물이 흘러감으로써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맑고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의뢰, 사회의 자, 옳고 그른 것, 정의의 구현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사회의 옳고 그른 것, 정의를 구현하는 게 법의 목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법에는 어떠한 법이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 문서화된 법이 있고 문서화되지 않은 불문법이 있습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이거죠. 그럼 불문법에는 조리나 관례라든가 관습법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럼 성문법에는 다시 우리가 국내법이 있고 국가와 국가끼리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국내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 여기는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원래는 이 로마법부터 우리가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만 분류되어 왔죠. 그러다가 19세기 근대에 와서 21세기에 여러분 사회법이라는 20세기 사회법이라는 법이 새롭게 등장이 됐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공법은 한마디로 국가와 국민의 상하 수직 관계입니다. 이거는 국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너는 20세가 됐으니까 군에 가 징집을 명령하겠죠. 당신은 돈을 많이 벌었잖아. 세금 내셔. 납세 의무 이렇게 뭘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는 관계 이 관계가 우리는 공법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그 특성 자체가 강제성이 특성이 되겠죠. 그리고 최고의 지배 원리는 공공복리라는 다 같이 잘 살다는 이런 원리가 지배하겠죠. 자, 그럼 이런 공법에는 어떤 법이 있을까요? 자, 공법에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뭐예요? 이게 법헌자, 이게 법법자죠. 읽기는 잘 읽지만 이게 무슨 자냐 물으면 답변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헌자, 법법자. 법의 법이죠. 그게 최고의 법이죠. 우리 집에 아버지로 할아버지잖아요. 우리 집에 최고 어른이잖아. 마찬가지로 헌법은 국가의 통치 구조와 조직에 관한 최고의 기본법 이렇게 말을 하죠. 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바로 공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법이 있죠. 죄를 짓지 마라. 절도를 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사람을 죽였다. 살인죄. 이렇게 하면은 처벌을 하게 되죠. 그렇게 규제하는 거. 이게 형법, 공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법이 있습니다. 행정법.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인데 바로 부동산 공법은 행정법에 속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설명하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은 각종 소송법이 있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 소송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거. 이거는 공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법에는, 공법에는 국가와 국민의 상하 수직 관계를 규정하고 강제성과 공공복리성이 최고 원리로 지배하고 있는 법이 공법인데, 자, 거기는 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 이런 법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 공법은 이 행정법의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사법입니다. 사법은 바로 개인과 개인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여기는 강제성이 아니고 임의성이죠. 그리고 사법은 공공복리보다는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되는 것이 우리가 사법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법에 속하는 법은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 바로 여기는 민법,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이나 그 다음에 상사관계를 규율하는 상법, 그 민법과 상법. 자, 이 법이 우리는 사법의 대표적인 것이죠. 우리 민법은 1차 과목에 들어가 있죠. 우리 교수님, 배덕수 교수님이 강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수님 강의하는 내용만 철저히 따라오면 반드시 1차 민법 고득점으로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법이 있죠. 사회법은 21세기에 새로 등장이 된 것인데 여기는 한마디로 공법적인 요소와 이 사법적인 요소를 함께 갖고 있는 혼합법이죠. 그럼 이 사회법에는 어떤 게 경제법이라든가 노동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또는 사회보장법이라든가 이러한 각종의 법들이 전부 다가 우리는 사회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념체계가 민주주의, 공산주의, 완전한 공산주의, 완전한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혼합이잖아요. 옛날에 공법과 사법으로 한 법을 분류하다가 혼합법, 이게 사회.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법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 공법이다 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개사 과목에 공인중개사 29회죠.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의 1차. 자, 1차는 민법하고 학개론이죠. 자, 2차에 부동산 공법, 중개사법, 그리고 공시, 그리고 세법 이거죠.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이 개론 과목, 부동산학 개론 이 과목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법입니다. 그리고 2번만 사법이고요. 나머지는 다 공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이 있죠. 이 중개사법은 우리 이대훈 교수가 강의하고 있잖아요. 중개사법은 이거는 사회법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이야기하면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를 함께 갖고 있는 사회법이다. 이렇게 분류를, 법의 범주를 분류하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회법이 뭐냐는 개념은 이 시간에 알아두고 가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첫 시간에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인데 그 부동산에 관한 그 법에는 일단 부동산 공법은 성문법이고 그 다음에 국내법이고 그 다음에 공법에 속한다 이거죠. 공법 중에서 어느 법이냐? 행정법에 속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동산 공법은 자, 두 번째는 부동산 즉 토지와 건물이잖아.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행정법이기 때문에 행정의 조직과 자 작용에 관한 이 법의 내용을 조직은 여러분 정부 조직이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하고 그런 관계 없겠죠. 그러나 국가 총치 조직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조직은 정부 조직은 알아야 되는데 중앙행정기관장, 광역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등한시하더라도 작용 파트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행정작용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계획을 짤 때 행정계획 파트라든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 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한다. 이런 행정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오래된 도시, 노후화된 도시를 재건축한다, 재개발한다. 자, 이럴 때 동원되는 수단이 공용부담법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공용환지라든가 또는 공용환권,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거죠. 요거는 헌땅 대신에 새 땅 주는 도시개발 사업이고, 요거는 헌집 대신에 새집 주는 것이 공용환권이죠. 재개발, 재건축.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 방식.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법의 내용이 다 부동산 공법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의 뿌리는 법적인 체계를 이야기해 범주에 들어간다면 그거는 행정법이다. 이 행정법의 원리를 모르고 공법을 공부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요즘 공법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보면 이 법적인 개념이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정확히 알고 강의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공법은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자, 이 공법적 규정의 총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 부동산 즉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공법적 규정의 총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과감하게 사법적인 규정은 폐지를 한다. 사법적 규정은 빼고 공법적 규정의 총체 이걸 우리가 부동산 공법 정의로 볼 수 있겠죠. 자, 첫 시간에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이고,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이고, 세 번째 부동산에 관한 공법적 규정의 총체를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을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부동산 공법의 범위를 얘기한다면 일단 부동산 자체가 좁은 의미, 토지와 건물이니까, 건정착물이니까 토지에 관한 공법과 건축물에 관한 공법으로 크게 나누어서 대별을 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토지에 관한 공법은, 토지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도가 있습니다. 이 유한한 자우린 대한민국 국토를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계획을 짜서 이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토지에 관한 먼저 계획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 계획에 따라 개발과 사업을 하게 되는 개발사업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과 사업만 해서는 국토가 다 황폐해지겠죠. 보존할 땅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보존에 관한 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국토, 토지에 관한 법은 이렇게 계획법, 개발사업법, 보존에 관한 법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 계획법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제1편이죠. 제1편에 무슨 법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는 국토,
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책에 보면 법률로 돼가 있죠. 여기서 이제 잠시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책에 다 있죠. 법률의 체계를 여러분들 한번 보게 되면 초제 거기 몇 페이지예요? 바로 11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자, 그 밑에 시행령이 있죠. 그 밑에 법률이 있죠. 법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그 밑에 시행규칙이 있고, 그리고 자치입법이 있습니다. 자치입법이 여러분 조례와 규칙이 되는 거죠. 규칙. 너무 길게 나갔네요. 자, 헌법은 누가 만들어요? 자, 헌법은 국민이 만들죠. 국민 투표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럼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거죠. 자, 국회.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들고 시행규칙은 장관이 만든 법입니다. 장관.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묶을 때 우리가 요걸 행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 행정명령. 여기서 이제 법률의 법자를 따고 여기 영자를 따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부터 요까지,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법령이다라고 합니다. 법령. 그럼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령과 시행규칙도 출제를 합니다. 물론 시행령까지만 잘 보면 돼. 이거는 뭐 서식이라든가 절차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는 빼더라도 법하고 시행령까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만 하지 말고 법령, 대통령령까지 합쳐서 얘기한다. 그게 시험의 범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법은 여기 대한민국 국토잖아요. 우리나라 국토를 먼저 계획을 짭니다. 그 계획에 맞게 나중에 이용하고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계획을 짜서 그 계획에 맞게끔 이용하기 위한 법, 그것이 우리가 국계법령이다.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 법은 원래가 자 1972년도에 자 국토 이용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2년도에 도시계획법이라는 법이 있었죠. 제가 강의할 때 벌써 강의가 공인중개사 공법 강의는 84년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34년째네요, 올해가. 이래 시험이 85년도 시험을 쳤습니다. 이래 시험을 치기 위해서 84년도 초반부터 일본 중개사 시험 기출문제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 건설부하고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들, 이원준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공인중개사 시험인데 이래 시험일 때는 그때는 공인중개사 공법에 그 시험 과목이 12가지 법이었습니다. 중개사 시험에 국민윤리도 1차 과목에 들어갔습니다. 행정학도 들어갔습니다. 산증인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72년도 이 법을 그때 공부했죠. 공부했는데 자 여기서 국토 자 그리고 이용 그리고 도시계획 이렇게 해서 자 두 가지 법을 통폐합을 2000년도에 와서 통폐합을 해가지고 자 국토의 자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으로 두 가지 법이 재혼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진 법이죠. 이게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인데 여러분 계획 파트에서 몇 문제 나오냐? 여기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는 6문제, 여기도 6문제 이렇게 해서 12문제를 보는데 30%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토탈 40문제 중에서 12문제니까 30%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법은 참 먼저 계획 파트에서 여러분 프린트 제가 주셨잖아요. 줬는데 자, 4대 계획이 있죠. 국가 계획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광역 도시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그 밑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네 가지는 방향 컨셉을 잡는 거죠. 방향 잡는 거예요. 그럼 방향을 잡아서 이걸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우리는 지구, 기사지 조금 이따가 정리할 거예요. 용도의 지역하고 지구, 그리고 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그리고 사업,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 기사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 이름을 붙인 것도 제가 33년을 붙였습니다. 왜 지구 기사지라고 했을까? 지구도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을 지키는 기사가 누구죠? 아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인 지구를 지키는 기사는 저는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바로 누굽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 수험생, 공인중개 자격증을 따신 중개사 여러분들이 지구를 지키는 기사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구기사지라는 말을 만들어 본 겁니다. 33년 써먹었습니다. 지구기사지. 자, 그러면 여기에 이 4대 계획이 나오잖아요. 원래도 28회 때 광역에서 2문제가 나왔어. 관리계획에서 3문제 나왔어. 5문제. 그리고 용도지역제 여기서 하나에서 두 문제니까 그래서 6문제 정도가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이 계획 파트를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용 파트가 있죠. 그 이용 파트가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파트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기반시설 연동제가 있죠. 기반시설을 개발과 동시에 도로공원을 만들어라. 그럼 기반시설 연동.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행위 또는 기반시설 연동제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적인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 그 시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용 파트인데 계획 파트에서 6문제, 이용에서 6문제 이렇게 12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될 것입니다. 큰 무리 없어요. 자, 두 번째.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법이 있죠. 국토에 관한 개발사업법은 우선 도시가 시골 지역에 논밭이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신도시입니다. 7구 신도시죠. 지금 저 3지구, 1지구, 2지구, 3지구 이렇게 택지 개발해가지고 이게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옛날에 허허벌판 논밭이었습니다. 그 논밭이 싹 밀어지고 이렇게 거대한 상권이 형성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렇게 크게 발전했잖아요. 이런 도시를 우리가 사업하는 것을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죠. 신도시 만드는 거.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 이것이 우리가 도시개발법입니다. 여기서 행해지는 사업이 아까 이야기한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했죠.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 뒤에 가면 배울 것인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먼저 구역을 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놓고 그 도시개발 구역 안에 주거상업, 산업,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단지 또는 단지라든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것을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이 사업의 절차를 정한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신도시 만드는 거. 여러분 판교 신도시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여기서 15% 6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이거는 아직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은 지역이죠. 변두리 지역인데. 그러면 기성시가지 이미 만들어진 도시가 너무 낡고 오래됐습니다. 그럼 낡은 도시 그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 우리는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역시 6문제. 여기는 결론적으로 무슨 사업?
정비 사업의 절차를 정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 정비 사업이 금년도 19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정비 사업은 6가지 주주주 도주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6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자, 이 중에서 요 3가지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재개발로 넘어가죠. 그럼 이거 없어졌죠. 이쪽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거환경 관리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지금은 6가지 정비 사업이 이제 3가지 사업으로 통폐합됐죠. 우리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으로 통폐합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3가지 사업. 이게 정비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옛날에는 주택 재개발 했는데 주택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정리한 것이죠. 자, 그래서 3가지 사업의 정비 사업의 절차를 정한 법, 그것이 우리가 도시비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6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에 관한 법이죠. 자,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자, 농지도 보존해야 되고 산지도 보존해야 되고 산림도 보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산지관리법, 산림법 이건 모두가 중개사 시험 과목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4년 전부터 이게 산지관리법이라든가 산림법 이런 법이 중개사 시험 과목에서 빠졌습니다. 빠지고 지금은 농지법 하나만 출제 범위에 들어가 있죠. 자, 농지는 경자유전이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다. 이 말은 경작자가 농지를 소유하라 그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농지법은 이 원칙에 따라서 일단 농지의 소유와 농지의 이용과 농지의 보존에 관한 파트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는 법이 우리는 농지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농지법은 출제가 몇 문제? 이거는 2문제가 출제, 5%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국토를 한정된 차원인 국토를 잘 계획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개발과 사업인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에서 6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보존에 관한 농지법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지법은 나중에 여러분 중개사법을 공부하면은 그 농지에 관한 것도 나오죠. 그 중개사법에서 농지에 관한 중개 물건이 그 내용이 농지에 관한 것이 2문제 정도 중개법에서 나와요. 그럼 공법에서 2문제, 그 중개사법에서 2문제 정도 하면 4문제 정도로 보고 공부하시면 틀림없이 농지에 관해서는 100점짜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일단 토지에 관한 공법은 이렇게 4가지 법이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주거환경 정비법, 농지법인데 이것도 이름이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 학습하기가 어렵죠. 첫 시간에 우영수한테 공법을 배웠는데, 야, 공법이 중개사 시험에 몇 과목 나와? 6가지 과목은 아는데 과목이 뭔지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단 3글자로 통일화시켜서 줄여봅시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줄여서 국계법이다. 이렇게 하고요. 국계법.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을 개발법이라 하고, 그 다음에 도시비 주거환경 정비법을 정비법이라 3글자로 통일시키자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 하면 되겠죠. 농지법. 자, 그래서 이제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이것이 토지에 관한 공법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공법입니다. 자, 건축물은 일단 여러분 주택을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면 주택을 30채 미만 집을 짓는다. 자, 그러면 30채 이상 집을 짓는다. 이렇게 나눠봅시다. 30채 미만의 주택을 짓는다.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이거는 건축법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적용합니다. 건축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0대 이상으로 대규모로 집을 짓는다. 이거는 건설이 되겠죠. 건설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택법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택도 건축물이고, 공장도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그런 건축물 중에서 주택 외의 경우는 전부 다 건축법 적용을 받겠죠. 자, 그런데 건축법에는 일단 우리가 7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주택법에도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출제가 되는 건데, 원래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제가 이 이지공 학원하고 다른 학원에서 부산 장원고시른 학원에서 10곡태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특강을 했죠. 그 특강을 할 때 주택법에는 이 투기, 과열, 기구의 지정 요건 몇 번이나 모의고사를 냈어요. 내줬죠. 그대로 출제가 됐더라고요. 자, 그러면 건축법의 경우는 뭐 대수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으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은 4문제나 적중시켰습니다. 그 적중시켰다는 말은 뭐냐?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거의 다 뭐 적중을 시켰습니다만은 거의 똑같은 문제가 4문제 정도 나왔다는 것은 금년도 17년도 3월 4일 날 시험진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에 13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이 문제가 그대로 문제 지문도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용적률의 순서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 똑같이 나왔고, 이런 거는 시험 치고 나도 수험생들 알려줘요. 선생님 똑같은 문제 나왔던데요. 그건 뭐냐?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 시험과 연관되는 자격. 자,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연관되는 라이센스 자격의 경우는 일단 감정평가사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시험이 있습니다. 관리사 보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감정평가사는 우리가 국계법,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에서 13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건축법에서 여기는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적법이다, 등기법이라든가 이런 법이 이제 국유사법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연관되는 그 공시법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럼 주택관리사 보시험은 주택법하고 건축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게 우리 공법하고 연관이 돼요. 그럼 주택법에서 7문제, 물론 주택법에서 토탈 14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주택법 7문제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옛날에 주택법에 있던 그 공동주택관리의 내용이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 분가했거든요. 그게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인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7문제, 주택법에서 7문제, 이렇게 해서 14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럼 이거는 그대로 우리 중개사 시험하고 같은 맥락이죠. 건축법에서는 8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중개사 시험하고 거의 같잖아. 중개사 시험은 7문제 나오는데. 정비법은 여기는 2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이것도 아주 핵심이 되는 걸 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감정평가사의 국계법하고 건축법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3문제가 나왔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주택관리사 시험에 주택법에 관한 문제, 건축법에 관한 문제, 이게 비슷한 게 또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포인트를 정확히 집어줬으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신기하네요. 똑같은 문제가 나왔던데,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실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은 오래 강의한 선생님의 그 노하우를 젊은 선생님은 따라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신선한 감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강의의 핵심, 포인트를 잡는 것, 논점을 잡는 것만큼은 이 우영수한테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 부동산 공법은 일단 개념을 먼저 봤죠. 부동산에 관한 법이고,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이고, 세 번째 부동산에 관한 공법적 규정의 전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의 원리와 내용, 수단 이런 것 등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죠.
토지에 관한 공법과 건축물에 관한 공법으로 나누었어. 예, 부동산 자체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니까. 그럼 토지에 관한 공법으로서 계획법인 국계법, 개발사업법인 도시개발법과 정비법, 보존에 관한 법인 농지법, 이렇게 해서 4가지 법에서 26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건축 일반에 관한 건축법과 주택 일반에 관한 주택법에서 각각 17문제씩에서 14문제, 이렇게 해서 40문제가 출제가 되죠. 올해부터 공인중개사 공법은 자, 2차 과목 중에서 1교시죠. 자, 오전에 개론하고 민법을 먼저 치고, 그 다음 점심 먹고 오후에 공법을 중개사법하고 공법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공시세법이 오후에 2교시가 되겠죠. 그래서 오후에 1교시, 이것이 2차의 1교시가 부동산 공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된 거니까 이런 공법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 공법을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수험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되겠느냐, 어떻게 합격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오늘 첫 시간에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부동산 공법은 공포의 법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사랑하면 80점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80점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60점은 맞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80점으로 잡되 그 다음에 60점으로 충분히 맞을 수 있도록 제가 포인트를, 논점을 정확하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플러스 1만큼 책을 읽어보십시오. 요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진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I can do it.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하다가 막판이 되면 불안해서 이 사이트, 이 학원 또 이렇게 지우기웃거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3년 만에 합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3년입니다. 1, 2차 같이 공부하다가 8월 달쯤 돼 와서 이거 내한테는 너무 부담이 가. 1차만 할 거야. 2차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1차를 갔는데 2차를 같이 해오다가 포기했죠. 1차를 열심히 했어. 시험 치니까 1차도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내년에 준비합니다. 내년에는 떨어져 봤으니까 1차만 미리 준비합니다. 1차는 됐습니다. 그럼 2년째 만에 1차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만 준비해서 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믿고 선생님을 믿고 학원을 믿은 수험생들은 나는 동시에 합격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먹고 열심히 한 친구는 분명히 동시에 합격합니다. 다른 아줌마 학생들이 야 이거 안 돼, 이거 들어, 이 자료 봐야 돼, 절대 휘말리지 않고 꿋꿋하게 선생님이 주는 자료와 선생님이 주는 강의만 가지고도 하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1, 2차 동시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32살 먹은 아가씨가. 심지어 58살 된 분도 동시에 합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I can do it.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합격할 수 있을 것이고, 공부의 방법론은 대십기와 콩나물 시루법 반복 학습으로 하시면 틀림없이 소기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시간에는 이렇게 OT 겸해서 부동산 공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행정의 그 교재 11페이지에 국토공간 체계 법령의 체계와 행정 체계 이런 것도 봤는데, 행정 체계는 우리 계획 파트를 보면서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장이 있고 그 밑에 광역자치단체장,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우리가 같이 특광, 특특, 시군, 6인지역 이렇게 또 계획을 설명하면서 할 테니까 그렇게 11페이지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14페이지부터 국계법 총설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